쾅! 오토바이가 승용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배달원이 도로 위로 튕겨나가 쓰러졌어요. 헬멧이 벗겨지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만 들고 영상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김밥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였습니다. 달려가려던 그녀가 갑자기 멈췄어요. 삐용삐용. 구급차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목을 감추러요.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목 각도를 확인했어요. 맥박을 재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나 능숙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집 사장이 저렇게 응급처치를 잘해? 대체 저 여자가 누구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행복김밥이라는 초라한 간판이 걸린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29살 박소연이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앞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밥 하나만. 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연은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속재료를 조금 더 넣어 주었어요. 할머니가 잘 드시라고 단무지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건넸어요. 2,500원이었습니다. 본래 가격은 3,000원이었지만 소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김밥을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사장님.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할머니가 나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삐용. 구급차 소리였어요.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후다닥. 소연은 설거지를 내팽개치고 뒷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어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나갈 거야. 혼잣말을 되뇌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어 약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과 함께 약을 삼켰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소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을 씻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오후 3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우 씨, 어떻게 왔어요? 점심 못 먹어서. 김밥 하나만. 강민우였습니다. 소연과 6개월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소연은 정성껏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듬뿍 넣었어요. 민우는 김밥을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네. 우리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는 거 어때? 소연의 손이 멈췄어요. 민우 씨 아버지요? 응. 계속 미룰 수만은 없잖아.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저 같은 사람이 재벌집에 어울릴까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해. 민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밥집 사장인 자신이 태성물류 회장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학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요. 게다가 과거도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가요. 민우는 소연의 표정을 읽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난 기다릴 수 있어.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에 있는 태성물류 본사 68층 회장실에서 한 남자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성물류 회장이자 민우의 아버지였어요. 책상 위에는 탐정이 건넨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소연, 29살, 학력 고졸, 재산 없음, 가족관계 없음. 태주는 보고서를 넘겼어요. 전직 응급구조사라. 왜 응급구조사를 그만뒀을까요? 8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군. 탐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더 조사할까요?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한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직접 봐야 한다. 특히 내 아들의 배우자라면 더더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변장이 필요하겠어.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변장 도구를 준비해줘.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김 비서는 당황했어요. 변장 도구라니요? 노숙자 수준으로 말이야. 낡은 외투, 해진 모자, 더러워진 옷까지 모두.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직접 확인해야 해. 특히 재벌 회장 신분으로는 절대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거든.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회장의 결심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의 사무실에는 완벽한 변장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외투, 때가 잔뜩 묻은 바지, 해진 운동화까지요. 태주는 거울 앞에 섰어요. 평생 최고급 정장만 입어온 몸에 누더기를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에 인조대를 발랐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걸음걸이를 흐트러뜨리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런 꼴이 되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떤 수모도 감수할 각오였어요. 만약 그녀가 돈만 노리는 여자라면 즉시 말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 생각은 애써 떨쳐냈어요. 태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김밥집을 찾아가기로요. 그녀가 가난한 손님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직접 확인할 생각이었어요.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친절인지.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자신의 눈이라면 구별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각,
박소연은 김밥집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루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어 오늘 번 돈을 세어봤어요.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우 씨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소연은 불안했어요. 재벌 회장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학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는 자신이요. 게다가 응급구조사를 그만둔 이유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 기억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출동 신호가 울렸을 때요. 교통사고 현장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본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계셨어요. 소연은 손이 얼어붙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소연은 그 후로 현장에 나갈 수 없었어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작은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김밥을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혼잣말을 되뇌며 불을 끄고 2층 작은 원룸으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변장을 완료한 채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생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승용차만 타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어요. 지하철 안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냄새나는 노숙자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요. 김밥집이 있는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행복김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는 생각보다 더 작고 허름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들어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밀었어요. 딸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나 근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는 박소연이 분주히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허름한 차림에 태준이 들어서자 몇몇 손님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 남자는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어요. 분명 냄새 때문이었을 거예요. 태주는 그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녀는 편견 없는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 앉으시겠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태준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손님은 내쫓거나 불편해할 텐데요. 하지만 소연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일부러 준비해온 동전들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2개뿐이었습니다. 김밥 가격에는 한참 모자란 금액이었어요.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김밥 하나. 태주는 일부러 목소리를 쉰 소리로 냈어요. 손도 더 심하게 떨리게 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소연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사람까지 받아주네. 그러게, 돈이나 있으려나. 다른 손님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몇몇은 아예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서기도 했어요. 태주는 그 반응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김밥 한 줄이 태준 앞에 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김밥이었습니다. 속재료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소연의 말에 태주는 동전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2,000원이었어요. 김밥값은 3,000원이었습니다. 소연은 동전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부족한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부족한 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정확한 금액을 받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주는 속으로 놀랐어요. 보통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족한 금액을 지적했을 텐데요. 그런데 소연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계산된 친절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태주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태주는 일부러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별로네.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어요. 주변 손님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공짜로 줬는데 저러네. 한 여자 손님이 속삭였어요. 요즘 세상 참. 다른 남자도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었어요. 계산된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있었어요. 태주는 김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소. 소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또 오세요. 태준이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저 사람 돈 제대로 안 냈잖아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그래도 장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더 받는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문을 나서며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의 방문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계산된 연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주는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문 사이로 가게 안이 보였어요.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소연이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느라 지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계산된 친절이라면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자연스러울 리 없었어요. 진짜로 그냥 착한 사람인 걸까? 아니면 아직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걸까? 태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두 번의 시험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그는 다시 찾아오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태주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분명 시험을 하러 온 건데 오히려 자신이 시험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연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건넨 물 한 잔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 그런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시험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도 생겼어요. 혹시 정말로 그녀가 진심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거였습니다. 태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틀 후 저녁, 태주는 다시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시험을 준비했어요. 단순한 친절 확인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되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태주는 일부러 문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어요.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 사람. 한 젊은 여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태주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의자를 끌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시끄럽네, 진짜. 옆 테이블 남자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하게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뉴 드릴게요. 여전히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김밥, 김밥 하나. 태주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연은 흔들리지 않고 주문을 받았어요. 잠시 후 따뜻한 김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너무 뜨거운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저 사람 또 왔네. 지난번에도 봤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식혀드릴까요? 물 한 잔을 가져와서 태준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부채질까지 해주며 김밥을 식혀주었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놀랐어요. 이런 무례한 손님에게도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다니. 그래도 맛없어. 태준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공짜로 먹으면서. 아니, 저번에도 돈 제대로 안 냈잖아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손님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진정시켰어요. 그때였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강민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윤서아였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연아. 민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우 씨, 어떻게? 소연이 당황하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어요. 윤서아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코를 살짝 찌푸리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민우 오빠가 이런 데를 오시다니. 목소리는 밝았지만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아, 소개할게. 우리 회사 법률 자문 맡고 있는 윤서아 변호사야. 민우가 소개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아예요. 서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소연을 위에서 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박소연입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악수했어요. 김밥집을 하시는구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서아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우는 분위기가 어색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 김밥 먹고 갈까? 민우 오빠, 저는 괜찮아요. 회의 있잖아요. 서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 맞다. 그럼 우리 가야겠다. 소연아, 미안해. 민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소연은 억지로 웃었어요. 두 사람이 나가기 전 서아가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말은 격려 같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태주는 모든 걸 지켜봤어요. 두 여자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윤서아의 계산적인 친절과 박소연의 진심 어린 겸손함. 어느 쪽이 진짜일까? 태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계산하려던 순간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김밥 새로 해드릴까요? 아까 트집 잡았던 태준에게 다시 물어본 거였어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여전히 친절했어요. 아, 아니, 괜찮소.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또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소연은 돈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태주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시험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 여자는 정말 진심인가? 아니면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윤서아라는 여자. 아마 아버지가 민우에게 소개하려던 사람이겠지요.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학벌, 직업, 집안 배경까지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태주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진짜 모습을 확인할 때까지. 다음 날 오후, 태주는 또다시 김밥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말까 하다가도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리자 김밥집 바로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게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혔어요. 배달원이 도로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헬멧이 벗겨지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으악!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고 좀 해요. 한 여자가 소리쳤어요. 핸드폰만 들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밥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소연이 뛰쳐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 가다가 멈췄습니다. 삐용삐용.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 안 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소연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과호흡이 왔어요. 못해. 난 못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김밥집 사장 아니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소연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출동 신호, 사고 현장,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 손이 얼어붙었던 그 순간이요.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배달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쓰러진 배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배달원의 의식을 확인했어요. 목각도를 조심스럽게 조정했습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을 체크하는 거였어요. 맥박을 재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그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뭐야? 의사야? 아니, 김밥집 사장이라니까. 소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옷 벗어주실 수 있나요? 지혈해야 해요. 한 남자가 재킷을 벗어 건넸습니다. 소연은 재킷으로 배달원의 머리 상처를 눌렀어요. 지혈하는 거였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한 구조사가 물었습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 있어요. 목각도 조정했고 지혈 중이에요. 맥박 80, 호흡 약간 불안정. 소연이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구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의료 종사자세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러섰습니다. 구조사들이 배달원을 들것에 옮겼어요. 잘 처치하셨어요. 덕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구조사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소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대박, 저 사람 완전 프로잖아. 근데 왜 김밥집을 하고 있는 거야? 태주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 여자는 단순한 김밥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응급처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PTSD 증상을 보인 걸까요?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사람을 구한 걸까요? 태주는 다가갔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소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괜찮소?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시오. 사람을 살렸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가 봐야 해요. 손님들이 기다리실 거예요. 비틀거리며 김밥집으로 돌아갔어요. 태주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 여자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따뜻함이란 게 뭔지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어요. 더 알아봐야겠어. 저 여자의 과거를 말이야. 왜 응급구조사를 그만뒀는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박소연에 대해 8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해줘. 더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김밥집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소연이 다시 김밥을 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처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태준의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받아 펼쳤어요. 첫 장에는 박소연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21세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서울중앙병원 응급구조팀 근무. 평가 기록을 보니 모두 최우수였어요. 실력이 뛰어났군. 예.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가장 실력 있는 구조사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김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8년 전 이날, 기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교통사고 출동 기록이 있네요. 태준이 자세히 읽었습니다. 출동 시간 오후 6시 43분. 사고 장소 강남대로 교차로. 사망자 2명.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박소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이 출동했다는 겁니까? 예. 본인이 직접 부모님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겁니다. 태주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의 부모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한 거였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나?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한 달 후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태주는 파일을 덮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도 어제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조사한 게 있나? 예. 현재 생활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김 비서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무료 김밥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거리 아이들이요. 학교 가기 전 아침 못 먹는 아이들에게요. 사진에는 소연이 골목에서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밝았어요. 이거 매주 한다고? 예. 3년째 계속하고 있답니다. 태주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적자 나는 장사하면서도 나눔을 계속한다는 거였어요.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근처 독거노인들 식사도 챙긴다고 합니다. 김밥 배달을 무료로요. 얼마나 많이? 15분 정도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요.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김 비서도 감탄했어요. 주변 평판도 조사했는데
모두 좋은 말만 하더군요. 예를 들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소연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마지막으로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소연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김밥 하나. 태준이 주문했어요. 소연은 정성껏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는 왜 이 일을 하시오? 소연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서요. 좋아서? 네. 누군가 배불리 먹고 웃는 모습 보는 게 좋아요. 태주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전에는 다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못해서요.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밥이 나왔어요. 태주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소. 고마워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윤서아도 함께였습니다. 소연아. 민우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소연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서아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세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무시하는 뉘앙스가 여전했습니다. 그럭저럭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우 오빠,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서아가 민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가끔. 민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오실 곳이 있어서. 서아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태주는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윤서아의 태도가 점점 더 못마땅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으로는 소연을 깔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반면 소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주눅 들면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 여자가 신경 쓰이시오?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태주는 계산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금액을 냈어요. 잘 먹었소. 또 오세요. 소연이 배웅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태주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박소연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짜였어요. 계산 없이 순수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8년 전 그 사고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의 회사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8년 전 3월 15일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줘. 우리 회사 차량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고. 회장님, 혹시 의심되는 게 있으십니까? 그냥 확인만 해봐. 빨리.
김 비서는 급히 움직였어요. 오후가 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그날 사고. 우리 태성물류 트럭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박소연 씨 부모님을 친 차량이 우리 회사 소속 화물 트럭입니다. 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과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데? 최상무가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처리했어요. 태주는 벽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자신이 믿었던 임원이 박소연의 부모를 죽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 당시 합의서, 은폐 지시 이메일, 계좌이체 기록까지요. 태주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간접적으로 만든 피해자였던 겁니다. 즉시 최상무를 불러 네, 회장님. 1시간 후 최상무가 호텔 방으로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8년 전 3월 15일 사고 기억하나? 최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고 말씀이십니까? 박소연 부모 사고. 우리 트럭이 친 거 말이야. 최상무는 침묵했어요.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나? 회장님, 그건 말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회사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장 준비 중이었고 사고 소식이 퍼지면 주가에 타격이 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은폐했다? 합의금을 충분히 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나? 최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박소연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겠어. 회장님, 최상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주가 폭락합니다. 소송 폭주할 겁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 태주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합의금 더 드리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최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그 여자 때문에 수천 명 직원들 생계를 위험에 빠뜨리시겠습니까? 태주는 최상무를 쳐다봤습니다. 자네 당장 사표 내게. 책임자부터 정리하겠어. 회장님, 나가게. 최상무는 이를 갈며 나갔어요. 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약혼녀에게 자신이 부모를 빼앗았다고요. 그 순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랑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소연이네 집에서 하려고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녁 6시. 태주는 소연의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놀란 표로 서 있었어요. 어떻게? 안에서 민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태주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소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회장님.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앉았어요. 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 씨, 네, 할 말이 있소. 민우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태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8년 전, 소연 씨 부모님 사고 말이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사고가 우리 회사 트럭 때문이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소연 씨 부모님을 친 차량이 태성물류 소속이었소.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사실을 숨겼소.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당시 법무팀이 은폐하고 합의금만 줬어. 소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회장님 회사 차 때문에 정말 미안하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최상무가 들어왔습니다. 박소연 씨, 누구세요? 저는 태성물류 법무 담당입니다. 회장님이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최상무가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합의금 더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소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나가세요. 1억, 아니 2억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라고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최상무를 막아섰어요. 당장 나가세요. 최상무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소연은 주저앉았어요. 민우 씨, 저 이제 못 봐요. 소연아. 민우가 다가갔지만 소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며 방문을 가리켰어요. 나가주세요. 제발. 태준과 민우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소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김밥집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에게 휴업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부모님을 빼앗은 사람이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도 되는 걸까요? 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삐용. 소연은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패닉 발작이 다시 왔습니다. 그 시각, 태주는 태성물류 본사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모였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무슨 회견이십니까? 8년 전 교통사고 은폐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 미쳤습니까? 주가가 폭락합니다. 최상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직원들 생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사죄를 털어서라도 보상하겠어요. 임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무 당신부터 사표 내시오.
은폐 주도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회장님,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태주는 단호했어요. 오후 2시 태성물류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8년 전 우리 회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당시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합의금만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회장님은 몰랐던 건 아닙니까? 제 감독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태성물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떴어요. 강남대로 대형 교통사고, 다중 추돌. 화면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뒤엉킨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강민우도 있었어요. 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사고 현장에 계십니다. 뭐라고? 태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우야.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차에 갇혀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곧 구급차가 올 거야. 버텨라.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박소연이었어요. TV로 사고 뉴스를 보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PTSD 증상이 올라왔습니다. 안 돼. 또. 하지만 민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다른 사람들도 보였어요.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살려야 해. 떨리는 다리를 움직였어요.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우 씨. 소연아? 민우가 놀랐어요. 소연은 민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리 골절로 보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상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회장님, 구급차 불렀어요? 벌써 불렀소. 교통 정리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가 들어와야 해요. 태준은 처음으로 현장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교통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켰어요. 평생 지시만 하던 사람이 직접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소연과 태준은 함께 사람들을 도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내렸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소연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중상 2명, 경상 5명. 골절 환자는 저기 계세요. 혹시 의료인이세요? 전에 응급구조사였어요. 구조사가 놀랐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 부상자들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민우도 무사히 이송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소.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오늘 회장님이 직접 사람들 도우시는 거 봤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소.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소연은 태준을 봤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습니다. 응급의료 교육센터를 만들겠소. 소연 씨 이름으로. 그건 부모님께 드리는 속죄요. 그리고 소연 씨가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소연은 말을 잃었어요. 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했잖소.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연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다시 사람을 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후, 박소연 응급의료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교육팀장으로 복귀했어요. 강태주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최상무는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윤서아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날, 김밥집 앞 작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우와 소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아버님. 소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작은 마당은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진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용서는 서로를 살립니다.